1776년 창경궁 안에서 한 여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씨였는데 한때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종이품 수기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후궁이었으나 이제는 자기를 박탈당하고 문녀라 불리는 폐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의 후궁에서 죄인으로 추락하는 데에는 단 2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이토록 비참한 처지로 몰아넣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궁궐 곳곳에 심어둔 감시의 눈들, 자신이 영조에게 끊임없이 속삭였던 수많은 모함의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들 때문에 뒤주 속에 갇혀 비참하게 죽어간 사도세자의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 세자의 아들이 왕위에 올라 그녀 앞에 서 있었고 복수의 칼날은 서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751년 11월 창경궁 건극당 아래에 마련된 빈전에는 조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조의 맏아들이었던 효장세자의 부인 조씨가 26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영조는 일찍 죽은 아들에 기어 며느리마저 잃은 슬픔에 매일같이 빈전을 찾아 통곡하곤 했습니다. 그런 영조의 눈에 어느 날 한 궁녀의 모습이 들어왔는데 빈전을 지키며 상주를 돕던 젊은 여관이었고 그녀가 바로 문씨였습니다. 신분으로 따지자면 미천한 궁녀에 불과했던 문씨였지만 슬픔에 잠긴 왕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재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수의 상중에 그 집의 시녀를 후궁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영조는 일단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허락하는 성정을 가진 분이었기에 주변의 눈초리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문씨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1753년 2월 8일에는 정사품 소원으로 책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승지 윤광이가 왕의 명을 받들지 않고 거부할 정도로 이례적인 승진이었는데 영조는 다른 승지를 시켜서라도 어보를 찍게 할 만큼 문씨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이 앞으로 궁궐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그 파장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 결말로 이어질 것인지를 말입니다. 문씨는 1753년 3월 3일에 첫째 딸 화룡옹주를 낳았고 이듬해인 1754년 5월 19일에는 둘째 딸 화길옹주를 낳았습니다. 두 옹주를 낳은 문씨는 영조의 변함없는 총애를 믿고 궁궐 안에서 점점 더 큰 위세를 떨치기 시작했는데 영조는 일찍 죽은 며느리 조씨가 살던 정가까지 문씨에게 하사하여 거처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문씨의 오빠인 문성구 역시 별감의 신분으로 궁궐을 드나들며 적지 않은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고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궁중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다져갔습니다. 그러나 문씨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망각한 채 지나친 행동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수는 사도세자의 생모이자 자신보다 품계가 훨씬 높았던 영빈 이씨에게 감히 대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내명부의 법도마저 무시해도 된다고 착각했던 것인데 대왕 대비 인원왕후는 이를 보고 크게 노하여 사도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문씨에게 회초리를 내리는 처벌을 가했습니다. 내명부의 질서를 어지럽힌 때 대한 엄중한 경고였으나
문 씨는 이를 통해 교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창피하게 만든 이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실록은 훗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 씨가 김상로 등과 결탁하여 사도세자를 죽게 만든 장본인 중 하나였으며, 당시 여러 사람들이 문 씨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었으나 영조만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과연 문 씨는 어떤 방법으로 사도세자를 궁지로 몰아넣었을까요? 해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에는 문성국이 동궁전의 별감들과 은밀히 내통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문 씨는 오빠 문성국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궁전에서 사도세자를 가까이서 모시는 별감들에게 가진 혜택을 베풀어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세자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낱낱이 보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문 씨는 매일 아침 오빠로부터 전날 세자가 무엇을 하였는지, 어떤 말을 하였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등을 상세히 전해 들었고, 그 내용을 영조에게 아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세자가 학문에 소홀했다거나 신하들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등의 사소한 내용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 씨의 보고는 점점 더 심각하고 과장된 형태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세자의 작은 실수는 큰 과오로 둔갑했고, 무심코 내뱉은 말은 불경한 발언으로 왜곡되어 영조의 귀에 전해졌습니다. 한중록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조께서 모르실 때도 세자를 의심하셨는데, 문 씨로부터 날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시니 불쾌하신 마음이 커져 부자 사이는 갈수록 갑갑해졌다고 말입니다. 문 씨는 왜 그토록 집요하게 사도세자를 괴롭혔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사도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저지른 온갖 월권 행위와 법도 위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고, 그렇다면 차라리 세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편이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영조는 문 씨의 끊임없는 보고를 들으며 점점 더 아들을 의심하게 되었고, 부자 간의 신뢰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무리 애써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고, 부자 사이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만 갔습니다. 정조는 훗날 즉위한 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옛날 창경궁 낙선당에서 일어났던 화재의 원인도 문성국 때문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화재로 인해 사도세자는 영조로부터 혹독한 질책을 받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쓴 세자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저승전 앞들의 우물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문 씨 남매가 사도세자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1762년, 마침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영조는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받던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었고, 세자는 8일 만에 그 안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문 씨는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사도세자의 곁에 있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협할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영조의 총애가 계속되는
한 자신의 지위는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 씨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인 세손 정조였습니다. 당시 11세에 불과했던 어린 세손은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고 그 절규를 귀로 들었으며 그 억울함을 가슴 깊이 새겼던 것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아버지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부자간의 정을 갈라놓은 문 씨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1771년 문 씨는 종이품 수기로 승진하는 영광을 누렸는데 당시 영조는 이미 78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문 씨에 대한 총애는 변함이 없었고 문 씨는 여전히 궁궐 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문 씨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모든 위기를 이겨냈고 이제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5년 후인 1776년 3월 5일 새벽 6시 경희궁 집경당에서 영조가 83세를 일기로 승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궁궐 전체에 왕의 승하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문 씨는 그 종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던 유일하고도 강력한 방패가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영조의 재위 기간은 52년으로 조선 역대 왕 중에서 가장 길었으나 그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문 씨의 시대도 함께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일이 지난 3월 10일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경희궁 숭정문에서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겨우 24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도 단호했으며 14년간 가슴 속에 품어왔던 아버지에 대한 한을 이제 풀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 씨는 사저에 갇힌 채 밤낮으로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 자신의 운명이 이제 정조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이 결코 자비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정조는 문 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모든 이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실록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을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즉위한 지 불과 20일 만인 3월 30일 첫 번째 조치를 단행했는데 숙의 문 씨의 자코를 삭탈하여 사제에 안치하고 문성국에게는 모적하는 법을 내리며 문성국의 어미는 제주의 비로 삼는다는 명을 내린 것입니다. 정조는 교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새기며 뼈를 썩혀온 것이 단지 김상로만이 아니고 또한 문성국이 있다고 했으니 14년간 가슴에 품어왔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문 씨는 한순간에 종이품 수기에서 평민도 아닌 죄인 문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박탈되었고 오빠는 노비가 되었으며 어머니는 제주도의 종으로 쫓겨나는 치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붉은 치욕이 그녀를 휘감았습니다. 검은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얀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문 씨는 사저에 갇힌 채 매일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는데 자신이 지난 세월 저질렀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세자를 모함했던 순간들, 영조에게 거짓을 속삭였던 순간들, 세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히려 즐겼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영조의 국상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조정에서는
문 씨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대신들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어찌 감히 왕자를 모함했으며 어찌 감히 부자간을 이간질했는가 하고 말입니다. 5월 13일 정조는 장문의 교지를 내려 문 씨가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히고 그 죄의 무게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그 다음 날인 5월 14일 문 씨는 도성 밖으로 추방되었는데 25년을 살았던 궁궐의 문을 나서면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때 영광을 누렸던 그곳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을 것입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문 씨의 딸들인 화룡옹주와 화기룡주의 자기까지 삭탈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옹주는 영조의 혈육이며 문 씨가 흉계를 꾸밀 당시에는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과 현실의 충돌이었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연좌제를 적용하여 딸들까지 처벌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정조는 진정한 정의란 죄가 있는 자만을 벌하고 무고한 자는 보호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1776년 8월 10일 영조의 국상이 모두 끝나고 상복을 벗는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정조는 최종적인 명령을 내렸는데 문 씨에게 사약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문 씨는 사저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약을 든 사신이 도착했고 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독배를 받아 들었습니다. 한때 종이품 수기로서 궁궐을 호령하던 여인이 이제 문녀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 문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두 딸이 태어나던 날의 기쁨을 회상했을까요? 혹은 자신이 사도세자에게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을 뒤늦게 후회했을까요? 실록은 그녀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1776년 음력 8월 10일에 사사되었다는 사실만을 간략하게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문 씨의 정확한 생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고 그녀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몇 세에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에게 이름조차 제대로 남겨주지 않았으니 수기도 아니고 소원도 아닌 그저 문녀라는 호칭으로만 후세에 기억될 뿐입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사도세자를 둘러싼 복수극의 첫 장은 막을 내렸지만 그로 인한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고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문 씨가 사라진 뒤 그녀의 가족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오빠 문성국은 노비 신분으로 전락하여 가산을 모두 잃었고 조카인 문경행은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나중에 성 안에서 몰래 장사를 하다가 발각된 문성국의 처남 박도 역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비가 되어 먼 섬에서 여생을 보내야 했는데 한때 왕의 후궁, 어머니로서 대접받던 여인이 이제 천민이 되어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 씨의 딸들만큼은 다소 다른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둘째 딸 화기룡주는 이미 1772년 12월 18일 겨우 1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기에 어머니가 겪은 비극을 목격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일찍 세상을 뜬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첫째 딸 화룡옹주는 1753년생으로
어머니가 처형될 당시 24세였기에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화령옹주는 정조의 특별한 배려로 자기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궁궐 출입은 엄격히 금지당했습니다. 1781년 정조는 다른 옹주인 화유옹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선조의 옹주 중에서 궁중을 출입한 사람은 오직 이 옹주 한 분뿐이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화령옹주가 사실상 궁궐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령옹주는 어머니의 죄로 인해 평생 수치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으나 정조보다 21년을 더 살아 1821년 9월 3일 69세를 일기로 순조 시대까지 천수를 누렸습니다. 순조는 화령옹주가 세상을 떠나자 장생전에 퇴판을 보내주고 그녀의 장례를 왕실 종친의 예우로 치러주었으니 어머니의 죄에도 불구하고 화령옹주는 끝까지 옹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는 전적으로 정조의 정의롭고 자비로운 판단 덕분이었습니다. 첫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입니다. 문 씨는 영조의 총애를 믿고 법도를 어기며 권력을 휘둘렀으나 영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희빈 장씨도 숙종의 총애를 믿다가 사약을 받았고, 연산군의 후궁들도 중종반정 이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한 사람의 총애가 아니라 법과 정의 그리고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문 씨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둘째, 복수는 정확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응징했지만 무고한 화령옹주와 화길옹주는 보호했습니다. 죄는 오직 그것을 저지른 개인에게만 있다는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연산군이 생모의 복수를 하며 무고한 이들을 죽여 폭군이 된 것과 달리 정조의 선택은 그를 성군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셋째, 감시와 밀고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문씨와 문성국은 동궁전에 사람을 심어 사도세자를 감시했고 부자 간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영조는 왜곡된 보고만으로 아들을 판단했고 이것이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시와 밀고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진실이 사라지고 신뢰가 무너지며 진정한 발전도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넷째, 법도는 질서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문 씨는 내명부의 법도를 무시하고 세자의 생모에게 대들었으며 이는 궁궐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법도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제한하는 장치인데 문 씨는 자신이 강자라고 착각했지만 결국 자신이 어긴 그 법도에 의해 심판받았습니다. 다섯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해야 합니다. 문 씨는 사도세자를 모함하면서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단기적 이익만 보고 장기적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파멸을 불렀습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법이며 문 씨는 14년 동안 안전하다 생각했지만 정조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 결과를 고려하여 행동합니다. 우리는 숙의 문 씨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이란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총애란 것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감시와 밀고는 신뢰를 철저히 파괴하며
법도란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진리를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정의를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길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수계문 씨, 이름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한 여인의 비극적 종말을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